아니, 한국. 이건 우리가 준 기술이지 않소. 감히 아류 주제에 우리를 위협해? 러시아 국방성에 절규 섞인 항의에도 한국은 단 한 줄의 데이터로 응답했습니다. 90년대 돈 대신 던져준 낡은 도면이나 만지던 하이에나로 무시당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원조 제국 러시아가 자신들이 비웃던 기술로 진화한 한국산 결과물 앞에 시장을 뺏기고 급기야 원유를 바치며 재건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애걸하는 비참한 현실을 말입니다. 무시당했던 과거를 실력으로 되갚아주고 이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심장을 동시에 장악해버린 한국의 이 기괴하고도 완벽한 역전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한국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한국의 불멸의 공급망과 적대국마저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능적 종속 전략이 베일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영토가 지워지는 공포를 넘어 한국을 등지는 순간 국가의 모든 불빛이 꺼져버리는 잔혹한 설계.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를 파트너로 받아달라며 줄을 서게 된 미스터리한 반전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국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렘린의 핵심 전략가, 소련의 군사 질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1991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훈장은 하루아침에 고철이 되었고 가문은 소련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버지는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파도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것들을 남김없이 쓸어갔습니다. 저는 그 폐허 위에서 자랐습니다. 위기가 국가에게, 인간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웠죠. 그래서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서면 결국 무너진다고. 강한 것도 큰 것도 예외는 없다고. 그런데 테일러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던 그날, 저는 평생 믿어온 그 확신이 단 하나의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나라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빅토르 자카예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안보학 박사과정. 이 강의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자 그날까지 제 이론에 가장 자신 있던 사람이었죠. 스탠포드에 입학하던 날,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최고가 되겠다고. 몰락한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건 꿈이 아니라 의무였죠. 할아버지가 설계했던 제국의 무게,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했던 실패의 무게가 전부 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으니까요. 테일러 교수님의 국제안보전략 강의.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CIA 고문.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지원서가 몰려들었고 선발된 인원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였죠. 자리에 앉는데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열더니 주식창을 띄워놓고 조용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여유로웠습니다. 너무 여유로웠어요.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송금 내역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의 난방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와 옆자리의 저 여유로운 모습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편하게 자란 것들이라고. 안보도 경제도 남이 만들어준 판 위에 앉아 누리는 것들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 세월의 흔적이 묻은 트위드 재킷. 큰 소리 하나 내지 않았는데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러시아 출신 학생이 있나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빅토르 자카예프입니다. 자카예프 군 소련이 무너지던 1991년에 가족분들은 어디 계셨나요? 모스크바 외곽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크렘린에서 일하셨고요.
오늘 강의에서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1950년. 검은 연기. 무너진 다리. 불타는 마을. 강변에 쓰러진 형체들. 오른쪽은 현재. 빛이 쏟아지는 거대한 공장.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죠. 이 두 사진 같은 나라입니다. 900번의 침략. 자원 제로. 전쟁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국토. 당시 전문가들이 이 나라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 통계가 소멸을 선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폴란드에 전차를 팔고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유럽이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고 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미국이 밀어준 거겠지. 자카예프군, 소련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강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굳어버렸고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죠. 정확합니다. 소련은 세계 최대의 영토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빵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굳어버려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관료주의가 모든 유연성을 죽여버렸고 국민의 의지는 체제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 추위에 떨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 저 나라는 전쟁 폐허 위에서 포성이 들리는 천막 안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소련이 미국과 무의미한 군비 경쟁을 하다 내부부터 썩어갈 때, 저 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설계하며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거머쥐었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갈았습니다. 제 가문의 역사가 해부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국의 관성을 믿었죠. 아버지는 과거의 방식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둘 다 위기 앞에서 굳어 있었고 둘 다 무너졌죠. 그런데 저 나라는 달랐습니다. 미국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혼자였다면 어땠을지 모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물어보죠.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나라가 이 나라만이었나요? 필리핀도 있었고 태국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우산은 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건 우산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걷겠다는 그 지독한 의지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장면이었습니다. 패잔병들의 얼굴, 고개를 떨군 장교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는 소련군이었죠. 소련판 베트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회의론을 퍼뜨렸죠.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는 밟히지 않겠다는 지독한 국가의식을 탄생시켰죠. 같은 전쟁의 비극이 한쪽은 국가를 무너뜨리고 다른 한쪽은 국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1997년. 국가 부도 직전의 한국. IMF 구제금융. 그리고 그 직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사진이었죠. 손에는 금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목걸이. 개혁을 시도하다 나라를 터뜨린 고르바초프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한국은 IMF라는 국가 부도 위기에 온 국민이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구멍을 막았습니다. 강제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발적이었죠. 위기 앞에 뭉치는 이 기괴한 집단 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옆자리 한국 유학생을 힐끗 봤습니다.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화면을 보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 여유가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열등감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우리 기술을 가져간 덕분이라고. 결국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의 성공은 결국 우리 소련의 기술을 불곰 사업으로 헐값에 가져가 베낀 결과 아닌가요? 그들은 제국의 사채를 먹고 자란 아류일 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미소조차 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제가 방금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제 말이 강의실을 울리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도 바로 나오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자카예프군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1990년대 불곰 사업.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무기 목록이었습니다. T-80U 전차, BMP-3 장갑차. 당시 소련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들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시작이었죠. 저게 한국 방산의 뿌리였습니다. 자카예프군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갔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T-80U는 어디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드론 한 대에 격파당하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그 기술을 가져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T-80U 엔진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그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를 얹은 전차였죠. 전장에서 드론을 스스로 감지하고 회피하는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T-80U가 드론 한 대에 불타는 동안 K2는 그 드론을 먼저 잡아내도록 설계된 거였죠. 씨앗은 러시아가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러시아가 상상도 못한 독초를 키워냈죠. 원형인 러시아 무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한국의 무기는 지금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제품이 원본을 사냥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순식간에 하나씩 격추되는 장면이었죠. 천궁투였습니다. 이 요격 알고리즘이 러시아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위기 때마다 한국인들이 갈아 넣은 결벽증적인 완벽주의의 결과물입니다. 방어용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증발시키는 가장 잔혹한 통제 도구죠. 방패가 날카로우면 그게 곧 검이 됩니다. 저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론대가 벌레처럼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무서움은 성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벽증이죠. 그 결벽증이 천궁투를 만들었고 그 결벽증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카예프군 소련이 관료주의에 찌들어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출 때 한국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위기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무기는 성능만큼이나 필요할 때 내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한국은 그 점에서도 제국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이야기였죠. 소련이 무기를 만드는 속도보다 관료주의가 무기를 죽이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처럼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빠르고 더 정밀해졌죠. 그 무렵 저는 한국 방산 전시회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덱스였죠. 최신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저공 비행하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 영상이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다른 장면도 겹쳐 보였습니다. 러시아 무기 박람회였습니다. 한때 세계가 주목하던 행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었고 전시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방식으로요. 두 장면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디펜스 뉴스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진짜 이유. 성능은 압도적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는 빛의 속도라는 내용이었죠. 록히드 마틴과 BAE 시스템즈가 한국 방산의 부상을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자카예프군, 자네 조국이 과거의 도면을 지키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그 도면 위에 미래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전 세계가 사고 있죠. 그때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한때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던 나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나라였죠. 그 폴란드가 러시아 무기를 전부 걷어내고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숫자 하나하나가 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나라가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어린 시절 저는 러시아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은 폴란드의 선택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과거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안보 전체를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한국산 무기를 쓰는 순간 그 나라의 부품도 훈련도 유지보수도 전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묶는 거였죠. 조용하고 합법적으로. 자카예프군, 한국의 20대 엔지니어들이 러시아의 노학자들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네 조국의 머리 위에서 이미 다음 세대 무기를 설계하고 있죠. 저는 그 말에 전신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같은 세대였죠. 그런데 그들은 제 조국이 포기한 것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질투심은 이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서늘한 감정이었죠. 우리가 준 기술로 어떻게 우리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네 조국이 준 건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자네들이 상상도 못할 숲을 키워냈죠. 이제 그 숲 앞에서 씨앗을 줬다고 자랑하는 건 사냥꾼에게 총을 팔아준 사람이 사냥감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사체를 자양분 삼아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밀한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아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자네 조국의 머리 위에서 먹잇감을 고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체를 제공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체로 살아있는 포식자를 만들어냈죠.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졌습니다. 그건 인정했죠. 그런데 역사까지 질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한국은 결국 역사적으로 늘 주변국에 휘둘린 나라 아닌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한국은 늘 당하는 쪽이었죠.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역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화면에 지도가 하나 떴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전개도였습니다. 612년 수나라 양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죠. 숫자로만 보면 고구려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살수에서 3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강물 속에 잠겼죠.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30만 중 2,700명. 학살이었습니다. 한국은 적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략자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들죠.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침공 의지 자체를 거세한 겁니다. 한국은 침략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략자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뿐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의 화력 재원이 나란히 떴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 수군은 칼싸움에 집착했습니다. 배를 붙이고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멀리서 화포로 배를 부숴버리는 거였습니다. 일본군이 올라탈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적의 전쟁 방식 자체를 무력화한 거였죠. 교수님이 현대 한국 해군의 함정 배치도를 옆에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하객진의 대형과 현대 한국 해군의 기동 전술이 겹쳐 보였습니다. 43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설계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순신의 화포 소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주포와 미사일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죠. 한국 방산의 정밀 타격 DNA는 그때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자카예프군 몽골 얘기를 해보죠. 몽골이 유라시아를 휩쓸 때 버틴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러시아는 어땠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몽골의 유화책을 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굴복했죠. 그게 240년간 이어진 몽골의 지배였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달랐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가 버텼죠. 산성마다 틀어박혀 30년을 싸웠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 기병이 섬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몽골은 고려와 협상을 해야 했죠. 정복이 아니라 협상을요.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조국은 240년을 굴복했고 한국은 30년을 버텨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네 조국이 땅이라는 육체에 집착할 때 한국은 기억이라는 정신을 무기화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나라를 뺏겼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근대 무기로 무장한 제국에 맞선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한국인들은 그 치욕을 뼈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기술이 없어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민족 전체를 무기에 미치게 만들었죠.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취미가 아니라 신앙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사진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 천막 학교였습니다. 포탄 자국이 선명한 땅 위에 세워진 천막. 그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였죠. 오히려 도끼가 서려 있었죠. 살아남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포성이 들리는 천막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지능이 지금의 정밀 미사일이 된 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였죠. 그 순간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소총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패막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주국방이라는 광기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그 광기가 수십 년 만에 소총에서 미사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머릿속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소총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다른 나라들이 100년 걸린 것을 수십 년 만에 해냈죠. 공포가 엔진이 된 거였습니다. 의병을 아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선 민간인들입니다. 한국은 그 정신을 현대에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예비군 제도가 그렇고 방산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가 그렇죠. 위기 앞에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 결속력은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의 한국. 수백만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에요. 5천년간 위기 때마다 뭉쳐온 민족의 DNA가 작동한 거죠. 그리고 그 DNA가 지금 한국 방산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죠. 같은 위기 앞에서 이토록 다른 선택을 한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가디언지가 한국 방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살상용이 아니다. 5,000년간 쌓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렇게 썼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평화주의자들이다. 저는 그 두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평화주의자들. 웃으면서 칼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죠. 역사가 비극일수록 무기는 예리해집니다. 한국은 5,000년의 비극을 5,000년의 칼날로 바꿔냈죠. 지금 그들이 만든 무기 체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5,000년 생존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칼을 갈기 위한 축제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처음으로 제 조국 러시아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굳었고 한국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크기를 믿었고 한국은 생존의 절박함을 믿었죠. 그리고 역사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를 받고 기술을 받고 집단 지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국은 참기만 하는 걸까요?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사방에서 도발이 이어지는데. 교수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수없이 도발당하면서도 왜 침묵합니까? 압도적인 무력이 있다면 즉각 응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참기만 하는 건 결국 겁쟁이들의 논리 아닌가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자카예프군, 자네 조국은 어땠습니까? 도발을 받으면 즉각 보복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방식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 국제적 고립, 즉각 보복이 부른 재앙이었죠. 교수님이 화면에 선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선명한 붉은 선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레드라인입니다. 이 선이 얼마나 무서운 선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죠. 자카예프군, 짖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당신의 목줄을 조용히 쥐고 미소 짓는 존재죠. 한국이 침묵할 때 세계는 그것을 나약함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죠. 자네 조국이 분노로 방아쇠를 당길 때 한국은 명분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탄환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명분이라는 탄환. 국제법상 자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쏘면 침략자가 되고 상대가 먼저 쏘면 나는 피해자가 되죠. 한국은 그 피해자의 지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당할 때마다 분노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증거를 쌓고 있는 거죠. 적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적을 소멸시킬 수 있는 허가증이 되죠.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조준이었죠. 그것도 수십 년에 걸친 정밀 조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1분 1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공장 영상이 떴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미사일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참고 있는 동안 저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적이 맞을 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한국의 인내는 평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적의 파멸을 준비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웃으면서 칼을 가는 나라였습니다. 도발을 당할 때마다 한국은 분노하는 대신 자신들의 방어망에 있는 0.1%의 빈틈을 찾아 메웠습니다. 위기를 겪을수록 방패가 더 단단해지는 나라죠. 이건 인내가 아니라 결벽증적인 완성을 향한 집착입니다. 한국이 도발을 당한 이후 그들의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도발의 강도가 세질수록 한국의 대응 무기는 더 정밀해지고 사거리는 더 길어지고 파괴력은 더 커졌죠. 위기가 오히려 업그레이드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자카예프군, 즉각 보복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감정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국제사회의 명분을 잃습니다. 명분을 잃으면 제재가 따라오고 제재가 따라오면 경제가 무너지죠. 강해 보이려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국은 그 함정을 피했습니다. 힘을 숨기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 힘을 자랑하다 기회를 잃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즉각 보복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러시아 장교들을 떠올렸습니다. 강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강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쏜 총알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향했죠. 진정한 강함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적이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은 지금 적의 머릿속에 공포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상만 해도 두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CNN이 한국의 전략을 분석한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인내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타격 목표를 가장 정밀하게 수정하는 사냥꾼의 멈춤이다. 사냥꾼의 멈춤이었습니다. 숨을 참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죠.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는 게 아니라 폭탄의 기폭장치를 누르는 것이다. 그 문장이 강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폭탄의 기폭장치. 건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5,000년 묵은 복수의 설계도입니다. 위기는 한국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계산기로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대상이 달라졌죠. 처음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류라고 불렀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러시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적의 타격 좌표를 업데이트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걸. 그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 앞에서 러시아의 즉각 보복은 그저 감정적인 아이의 주먹질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칼을 뽑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닐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청소가 되겠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인내의 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국이 무엇을 꺼내 드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붉은 선의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자네 조국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물건입니다. 자카예프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이 우습게 느껴졌으니까요. 불가능합니다. 핵 없이 핵보유국을 상대하는 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제 조국 러시아는 현재 핵탄두를 5,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것만 1,500기 내외죠.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지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바닷속 핵잠수함, 공중의 전략 폭격기. 이 세 가지 핵 3위일체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손에 꼽힙니다. 러시아는 그중 하나죠. 한국이 아무리 정밀한 미사일을 만들어도 핵 앞에서는 결국 억제력이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핵보유국을 위협한다는 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강의실에서 우위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술에서는 졌습니다. 역사에서도 졌죠. 그런데 핵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조국이 가진 마지막 절대 우위였으니까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자카예프군, 정확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핵전력은 세계 최강 수준이죠. 그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핵을 실제로 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쏘는 순간 공멸입니다.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핵은 억제력이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핵이 5천 기든 5만 기든 실제 전장에서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검은 베일에 쌓인 거대한 발사체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핵을 쓸 수 없다면 핵만큼의 파괴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된다고.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현무 5였습니다. 재원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쇳덩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쇳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쇳덩이가 마하 10의 속도로 지하 100m 안반을 수직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그게 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대한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표물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벙커였죠. 철근 콘크리트로 겹겹이 둘러싸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저 벙커의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웬만한 폭발로는 흠집도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지하 요새죠. 현무 5가 낙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순간 철근 콘크리트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지하 100m까지 관통한 뒤 폭발이 일어났죠.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진도 5.0 이상의 인공 지진이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은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적국의 통치 시스템 자체를 지하에 매장해버리는 거죠. 지하 벙커 속에 숨은 지휘부, 핵심 인프라, 군사 네트워크. 전부 한 번에 끝납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크렘린 지하에 있다는 방공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떤 폭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철옹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방공호가 얼마나 무력한 공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8톤의 쇳덩이가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앞에서 지하가 깊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핵 3위일체를 자랑하던 제 조국의 지하 요새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관으로 바뀌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자카예프군, 자네 조국의 킨자를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킨잘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도 알고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킨잘은 화려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현무는 궤적조차 보여주지 않죠. 그냥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오차 없이, 변명 없이. 적의 머리 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말소죠. 한국은 왜 핵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핵을 만들 능력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죠. 한국이 핵을 선택하지 않은 건 더 영리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은 쏘는 순간 공멸입니다.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현무 5는 다릅니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쏘아도 명분이 남아요. 한국은 합법적으로 적을 증발시키는 법을 완성한 겁니다. 이게 한국만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입니다. 당신이 한 발 쏘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핵 없이 합법적으로. 저는 그 논리의 잔혹한 완성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핵이 아니었습니다. 핵보다 더 집요하게 심장을 뚫을 칼이었죠. 그리고 그 칼 앞에서 5,000기의 핵탄두는 쓸 수도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지하 요새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 깊이 뚫는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적이 10m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한국은 20m 더 뚫을 수 있는 탄두를 만들었죠. 이건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벽증이 만들어낸 괴물이죠. 제인스 디펜스의 논평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현무 5는 인류가 만든 가장 기괴하고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다. 그것은 핵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현무5는 주변국들에 던지는 한국의 조용한 최후 통첩이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합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현무5가 발사되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발사 순간의 거대한 화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염을 지켜보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없었죠.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그 눈빛 속에 5천년의 도끼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한, 처음부터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흥분하지 않는 자가 진짜 강한 자였으니까요. 한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조건은 적의 완벽한 소멸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미소 뒤에 숨겨진 8톤의 분노. 그것이 K방산의 진정한 얼굴입니다. 자네 조국이 파괴력에 집착할 때 한국은 확실한 소멸에 집착했습니다. 핵 5,000기가 쏠 수 없는 무기라면 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핵 5,000기보다 강하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하게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망망대해였습니다. 파도만 일렁이는 텅 빈 바다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칼은 보입니다. 피할 수라도 있죠. 교수님이 그 텅 빈 바다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 쉬는 자객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자카예프군, 한국 무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화면에 한국 무기 목록을 띄우셨습니다. 천궁, K2, K9, 현무. 전부 방어용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공격용 무기를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적이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카예프군, 방어의 끝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어는 침략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한국은 방어용이라는 이름 뒤에 그 답을 숨겨놓았죠. 그게 가장 고단수의 기만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망망대해 위로 거대한 잠수함의 실루엣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암무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을 보십시오. 전장 83m, 수중 배수량 3,700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크기가 아닙니다. 화면이 잠수함 내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수직발사관이었습니다. 핵잠수함도 없는 나라가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박아 넣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죠. 재래식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싣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핵이 없어도 핵만큼의 파괴력을 바다 밑에서 투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구조도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바다 밑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고요한 수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였죠. 그런데 갑자기 수면이 부풀어 오르더니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순간이었죠. 고요함과 폭발의 대비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암무함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순간 적국은 자신들의 장례식 날짜를 받아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이 수도 바로 밑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게 핵보다 더 잔혹한 공포죠. 자카예프군, 러시아 잠수함 얘기를 해보죠. 저는 또 긴장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아쿨라급, 야생급.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기술력이죠. 그런데 실전 훈련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수중 소음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치가 나란히 떴죠.
러시아 잠수함은 소음 문제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냉전 시대에 설계된 기술의 한계죠. 그런데 한국의 잠수함은 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중 소음이 극도로 낮죠. 수주간 자망하면서 엔진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실전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가 어뢰 공격 위치까지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그 결과를 보고 경악했죠. 저는 그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냉전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했던 러시아 해군도 한국의 조용한 잠수함 앞에서 무력해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카예프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입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수님이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대 12척. 냉전 이후 서방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 중 하나죠.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네로라 하는 해양 강국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최종 2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두 나라를 띄우셨습니다. 한국,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TKMS,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절대 강자. 수십 년간 이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죠. 그 독일이 최종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세는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탈락했습니다. 프랑스가 탈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수함 시장을 지배하던 유럽 강자들이 모두 나가떨어졌죠. 그리고 최후의 싸움터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만이 아닙니다. 납기가 빠릅니다. 대형 잠수함을 양산한 경험이 있고 일정을 지키는 나라로 이미 검증됐죠. 캐나다는 지금 노후 잠수함 교체가 급합니다.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죠. 가격 대비 성능도 압도적입니다. 폴란드에서, 중동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캐나다 현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습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극작전 협력, AI, 배터리 패키지를 들고 왔죠. 그런데 지금 판세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유럽의 최강자 독일과 맞붙어 이기려 하는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소총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정상을 다투고 있었죠. 과거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최종 2강에 올라선 것 자체가 이미 게임 체인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과 동일한 타격력을 확보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핵을 쏠 수 없다면 핵보다 더 정밀하고 합법적인 무기를 만들면 된다. 잠수함을 막을 수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면 된다. 한국은 늘 그 방식으로 한계를 넘어왔죠. 자카예프군, 독침 전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고슴도치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덩치 큰 적이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 할 때 가시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한국이 바로 그 고슴도치입니다. 하늘에는 천궁이 있고 땅에는 현무가 있고 바다 밑에는 암무함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덤벼도 치명상을 입는 구조죠. 그런데 고슴도치의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덤비기 전에 이미 포기하게 만들죠. 그게 억제력의 완성입니다. 포브스의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닌 스스로가 질서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가 질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균형자는 다른 힘들 사이에서 저울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서는 달랐죠. 질서는 규칙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그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의 끝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고 그 칼날은 이미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방패로 상대를 밀어붙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한국식 방어의 본질이죠. 한국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영으로 수렴시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무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러시아의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죠. 바다 밑에서, 지하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된 지금 한국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채 인내하며 웃고 있는 거였죠. 그 미소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소로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무의 8톤짜리 분노도 받고 안무함에 소름 돋는 침묵도 봤죠. 그런데 머릿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한국의 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산 제품에 열광하고 크렘린은 한국의 원유를 먼저 내밀며 손을 내미는 겁니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갈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자카예프 군, 그게 바로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네 조국 러시아가 땅 밑에 원유를 팔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원유로 돌아가는 미래의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지능은 무한하죠. 이제 기름보다 귀한 건 그 기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한국의 지능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자원 부국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귀광물.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나라죠. 그런데 그 자원이 정제되고 가공되고 세계 시장에서 죗값을 받으려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죠. 러시아가 한국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건 호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 산업 자체가 멈춰버릴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죠. 자원은 있는데 그걸 굴릴 기술이 없는 나라. 그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조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었죠.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가득한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전쟁이 끝난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 위에 도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도로, 병원, 학교, 공장.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비쌉니다. 중국은 불안하죠. 유럽은 느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위기에서 기어 올라온 나라이기에 무너진 국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전쟁 재건의 독점적 파트너. 그게 한국이 설계한 또 다른 역할입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설계자로서 제국에 입성하는 방식이죠. 저는 그 구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아 돈을 멉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세우는 계약도 따냅니다. 파괴하는 자와 재건하는 자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잔혹한 완성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카예프 군, 모스크바 거리의 젊은이들을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씁니다. 정치는 대립해도 러시아의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복당했죠. 총구는 서로를 향할지 몰라도 러시아 젊은이들의 심장은 이미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문화는 국경을 넘고 이념을 넘고 적대감조차 녹여버립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제재가 한창인 와중에 한국 문화는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기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며들었죠. 자카예프군, 한국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구소련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전력망, 통신 인프라, 의료 시스템이 깔리는 순간 그 나라의 도시 전체가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기술 종속이라고 부르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계약서 한 장으로 그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겁니다. 영토를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영토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장악하면 스스로 주인으로 대접받게 되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영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그 영토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장악하여 스스로 주인으로 대접받게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국은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영토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종속된 나라는 그 시스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죠. 어느 쪽이 더 완벽한 지배입니까? 자카예프군, 이제 보이십니까?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소멸시킬 칼, 또 하나는 당신을 살려낼 손길.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 결정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패권입니다. 러시아가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 때 한국은 미래를 팔아 내일을 사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지만 기술은 축적되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위기는 한국을 괴물로 만들었지만 그 괴물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유일한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가 베푸는 손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저는 그 순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류라고 불렀습니다. 베끼는 나라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것도 칼을 등에 숨긴 채 미소 짓는 구원자였죠. 침략은 영토를 얻습니다. 그런데 제거는 그 나라의 영혼을 얻죠. 한국은 지금 천천히, 조용히 러시아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장면들이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을 죽일 수도 없고 한국 없이는 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카예프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결국 체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정말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심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상단에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던 시절 동북아시아 침공 시뮬레이션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기된 버전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저도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강대국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지도였습니다. 강대국의 침공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과정이었죠. 처음엔 붉은색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수치상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는 순간 지도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층 방어망이 작동하는 순간 침공 부대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천궁이 공중을 막았고 현무가 후방 지휘부를 증발시켰죠. 암무함이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침공군의 지휘부가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폐기됐죠. 결과가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전신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낡은 전차들이 한국의 정밀 타격 앞에 고철이 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영토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 전체가 거대한 미사일 기지이자 요새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땅을 밟는 대가로 침략자의 국가 예산 50년치를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죠.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멈춘 건 자비심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전쟁은 수익이 맞지 않는 도박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략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옥으로 설정했을 뿐입니다. 자네 조국이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늪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쟁의 의지 자체를 끊어버리는 법을 완성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늪에 빠졌죠.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완성했습니다. 자카예프군, 어느 전략가의 회고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문장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상대한 것이 나라가 아니라 5천년의 기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강대국 전략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숫자 뒤에 있는 의지를 계산하지 못했다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의 영업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화, 현대, 한국 기업들입니다. 납기가 미쳤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죠.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지구상의 한국뿐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23년 걸리는 계약을 한국은 6개월 만에 처리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학살이죠.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학살. 방산 시장에서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 이들은 이제 한국의 부품과 유지보수 체계 없이는 자국 안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기를 사는 순간 그 나라의 안보 시스템 전체가 한국에 연결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한국, 부품 교체도 한국, 전술 훈련도 한국이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 나라의 안보 심장부에 한국산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겁니다. 디플로매트의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균형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룰이 되었다.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자.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저도 틀렸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미국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방패 아래서 자란 우등생이라고요. 그런데 틀렸죠. 그들은 미국의 방패를 빌려 자신들만의 신의 창을 벼려낸 겁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척하면서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들고 있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미소 뒤에는 당신의 제국을 단 하루 만에 파산시킬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 고백에 전율했습니다. 미국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CIA 고문이 한국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원망보다 한국에 대한 두려움 섞인 존경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아류라고 불렀던 건 오만이었습니다. 위험한 오만이었죠. 한국을 베끼는 나라라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높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높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한 자의 여유였습니다. 한국을 친구로 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적으로 두는 것은 국가적 포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강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보셨죠. 자카예프군, 이제 알겠습니까? 위기는 국가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나약해질 준비가 된 국가만을 골라 죽일 뿐이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저는 제 이론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락한 제국의 후예라는 열등감을 천재라는 자존심으로 덮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존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자리에 이상하게 가벼운 무언가가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러온 망령으로부터의 해방이었죠. 자카예프군. 교수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이제 자네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위기는 나약한 자에게는 독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영혼을 재련하는 불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국을 설계했던 사람. 훈장을 달고 크렘린을 누비던 사람. 그런데 위기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었죠. 할아버지가 틀렸던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었죠. 시스템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를 양분으로 삼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법을 알았습니다. 아니, 한국은 그 법을 5,000년에 걸쳐 몸으로 익혀왔죠. 그리고 지금 그 법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됐죠. 이게 21세기 소국들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정답지입니다.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한국은 그 답을 세계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핵이 없어도 영토가 좁아도 인구가 적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한국은 무기로 그 요새를 쌓았고 기술로 그 요새를 두르고 문화로 그 요새의 문을 열었습니다. 타임지의 기사가 화면에 마지막으로 떴습니다. 과거는 로마의 법이, 현대는 미국의 힘이 지배했다면 미래는 한국의 생존 지능이 지배할 것이다. 생존 지능.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먹고 더 강해지는 지능이었죠. 5,000년의 침략 속에서 벼려진 그 지능이 지금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스파르타이자 가장 세련된 아테네입니다. 외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싸울 줄 아는 전사의 나라이면서 생각할 줄 아는 철학자의 나라라는 뜻이었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인류 역사상 손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한국 유학생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지옥에서 길어올린 힘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금을 내놓고 나라를 산 세대의 자부심이었죠. 천막 학교에서 포성을 들으며 수학을 풀었던 아이들의 도끼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 저 여유로운 눈빛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자카예프군.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서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가 한국을 공부하는 순간 자네는 이미 패배자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한국처럼 그 위기를 씹어 삼키고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할아버지가 놓친 것이었고 제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것이었으며 제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스탠포드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나라.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한반도 전체를 수놓고 있을 나라.
그 불빛 하나하나가 5천년의 의지로 타오르고 있을 나라였죠.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근육처럼, 더 날카로워지는 칼날처럼. 한국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그들이 가진 칼날을 시험할 가장 완벽한 기회일 뿐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강의실에서 한국과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생존자들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청년이 품었던 오만한 질문은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는 나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나라를 죽일 뿐이죠. 폐허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벼랑 끝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잠든 시간에도, 누군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조용히 다음 칼날을 갈고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미소를 기억하십시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